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여자, 권력,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면? 한 조선의 선비는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 옛날 옛적 조선에 돈도, 여자도, 벼슬도 끝내 손에 넣은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지전적 인물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비는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문이 하나 전해질 뿐이지요. 그의 인생을 바꾼 말은 한 기생의 조용한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욕심으로 가득 찼던 한 선비가 왜 끝내 빈손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의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따지고 명분을 외치던 시대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온갖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고을에는 참으로 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길 한쪽에는 선비들이 모여 그를 논하는 서원이 우뚝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방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낮이면 서원에서 사서삼경을 외우던 선비들이 밤이 되면 몰래 기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분은 높은 곳에 욕망은 깊은 음지에 숨어든 시대였지요. 그 시대에 그 고을에서 한 선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문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본래 양반 다문 출신이었으나 조부 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과거에 12번이나 낙방했고 결국 병들어 세상을 드셨습니다. 문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글재주는 있었으나 추천해 줄 벼슬아치도 없었고 시험장에 갈 노잣돈조차 빠듯했지요. 28살이 되던 해 문석은 또다시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서원으로 돌아오는 길 문석은 자신의 남루한 도포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진 소매, 빛바랜 천, 떨어진 단추, 양반의 체면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옷까지였지요. 문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상이 냉혹하구나. 글만 잘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그날 밤 문석은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도가 아닌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지요. 문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방 안을 서성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요. 28배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석은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돈, 여자, 벼슬.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문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쓴다, 한들 배를 채울 수 없고 덕을 쌓는다, 한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지요. 문석은 다짐했습니다. 이 셋만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여자로 마음을 채우고 벼슬로 세상을 굽어보리라. 그렇게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방 나리의 권유로 처음 기방을 찾았습니다. 이방은 고을의 실무를 맡은 아전으로 겉으로는 선비를 공경하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양반을 깔보는 인물이었지요. 문석 도령 책만 보고 살면 늙어서 후회하십니다. 인생이란 게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말에 문석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저 한 번쯤은 세상 물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기방문을 열자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비단 병풍, 옥빛 촛불, 은은한 향내음, 검은고 소리가 흐르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문석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방은 능숙하게 기생들을 불러들였고 곧 여러 기생이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검은고를 타는 기생이 문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기생들과 달리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표정이 없었지요.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석은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저 기생은 왜 웃지 않는가? 저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방이 문석의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연홍이라 하옵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나 성격이 좀 차갑지요. 손님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늘 구석에 앉아 있답니다.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연홍에게 머물러 있었지요. 문석은 용기를 내어 연홍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생, 노래 한 곡 청할 수 있겠소? 연홍은 검은고를 멈추고 문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으나 동시에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지요. 무슨 노래를 원하십니까? 그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시오. 연홍은 잠시 침묵하다가 검은고를 다시 탔습니다. 구슬픈 가락이 흘러나왔고 그 위로 연홍의 목소리가 얹어졌지요. 노래는 아름다웠으나 연홍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없었습니다. 문석은 노래가 끝난 후 물었습니다. 왜 웃지 않는 것이오? 연홍은 검은고 줄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생이 손님 앞에서 웃지 않는다면 어찌 제 몫을 다하는 것이오? 연홍은 처음으로 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왜 글을 쓰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석은 대답을 망설였지요. 연홍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웃지 않는 이유와 선비님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연홍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석은 그날 밤 연홍의 물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홍은 본래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중인 가문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아버지는 의원으로 일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았고 연홍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14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고을에 전염병이 돌았고 아버지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약재가 부족하자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약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치료했으나 사또의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내 놈이 잘못 치료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또는 아버지에게 독약을 먹인 죄를 씌웠고 아버지는 옥에 갇혔지요. 연홍의 어머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곳을 찾아다녔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옥중에서 돌아가셨지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연홍은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집은 불탔으며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지요. 16살이 되던 해 연홍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굶어 죽거나 기방에 들어가거나. 연홍은 기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지요. 기방에 들어온 첫날 연홍은 맹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기방의 어미는 연홍의 미모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노래와 춤을 가르쳤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익혔지요. 연홍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검은고도, 노래도, 시조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웃음만은 배울 수 없었지요. 기방 어미가 말했습니다. 기생은 웃어야 한다. 손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기생의 일이니라. 연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웃음은 이미 아버지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연홍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고슬픈 노래에 반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웃지 않는 기생은 불길하다고들 했습니다. 연홍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주어진 일을 했지요. 어느 날 밤 한 양반이 연홍에게 물었습니다. 기생이 되어서 후회하지 않느냐? 연홍은 검은고 줄을 퉁기며 답했습니다. 후회란 선택할 수 있었던 자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연홍은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 감정을 숨긴 채, 다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석이라는 선비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연홍은 알았습니다. 저 선비의 눈에는 욕심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심이 언젠가 저 선비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문석은 연홍과의 만남 이후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기생은 왜 그리 차가운가? 저 눈빛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지만 문석은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여자는 나중 일이라 다짐했지요. 먼저 할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문석은 이방 나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방 나리 소인이 글재주가 있으니 나리의 일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은 문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을의 문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석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이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으며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문석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문석에게 속삭였습니다. 문석 도령,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요. 깨끗한 척해봤자 배만 고프오. 문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문석은 이방의 일에 손을 댔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거짓 문서를 작성했지요. 대가로 은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돈이 생기자 생활이 나아졌고 사람들이 문석을 다르게 대했지요. 어느 날 문석은 다시 기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돈으로 술을 샀습니다. 연홍이 문석 앞에 앉았습니다. 문석은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보시오, 이제 나도 제법 살만해졌소. 연홍은 문석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선비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비님이 돈을 따라가고 계시지요. 그 말에 문석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말이 없었지요. 한 해가 흘렀습니다. 문석은 이제 제법 부유한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도포를 입고 좋은 먹과 종이를 썼으며 기방에도 자주 드나들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으면 손이 떨렸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예전에는 술술 나오던 시구가 이제는 한 줄도 쓸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석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문석의 가슴을 찔렀지요. 문석은 술을 마시며 불안을 달랬습니다. 기방에서 연홍을 만날 때마다 문석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연홍은 여전히 웃지 않았고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문석을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문석이 취한 채로 연홍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오? 연홍은 검은고를 멈추고 답했습니다. 제가 선비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님이 스스로를 보고 계신 것이지요. 문석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연홍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글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비님 자신입니다. 문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홍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글이 썩어 간다는 말, 그것은 사실이었지요. 문석은 그날 밤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문석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채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여자였지요. 문석의 마음속에는 연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웃지 않는 얼굴, 구슬픈 노래. 문석은 연홍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석은 기방어미에게 거금을 내밀었습니다. 연홍을 저의 기생으로 삼고 싶소. 기방어미는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연홍은 손님이 적었으니 좋은 기회였지요. 문석은 연홍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대는 나만의 기생이오. 다른 손님을 받을 필요가 없소. 연홍은 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지요. 그것이 선비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문석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돈을 냈으니 그대는 내 것이오. 연홍은 검은고를 천천히 탔습니다. 구슬픈 가락이 흘러나왔고 그 위로 연홍의 목소리가 얹어졌지요. 선비님, 저를 옆에 두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문석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겠소. 연홍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정이었지요. 소유하려는 순간 이미 잃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문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착하게 되었지요. 문석은 연홍에게 비단옷을 사주고 비녀를 선물했으며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웃지 않았고 여전히 차가웠으며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지요. 문석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문석은 매일 기방에 가서 연홍을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들었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문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주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연홍은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오히려 연홍은 문석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선비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이 선비님을 행복하게 합니까? 선비님의 글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석은 그 물음들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술을 마시며 얼버무렸지요. 어느 날 밤 문석은 연홍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양반의 아들이었소. 아버지는 과거에 12번 낙방하고 돌아가셨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소. 연홍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소. 돈을 벌고 여자를 얻고 벼슬에 오르겠다고. 그것이 진짜 힘이라고 믿었소. 연홍이 물었습니다. 그 힘을 얻으면 행복해지십니까? 문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문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선비님,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날 이후 저는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석은 처음으로 연홍의 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연홍은 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가난을 벗어나려다가 선비를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문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연홍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문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홍을 소유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지요. 하지만 깨달음은 잠깐이었습니다. 문석은 곧 그 불편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문석은 연홍과의 대화를 잊으려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 대신 문석은 마지막 욕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벼슬이었습니다. 이방 나리는 문석에게 말했습니다. 문석 도령, 이제 진짜 큰일을 함께 해볼까 하오? 무슨 일이옵니까? 고을 사또께서 중앙에 보고할 문서가 필요하시다오. 그대의 글솜씨로 그 문서를 꾸며 주면 사또께서 그대를 천거하실 것이오. 문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문서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벼슬에 오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석은 밤을 새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없는 업적을 지어냈고 과장돼 수치를 적었으며 아름다운 문장으로 치장했지요. 사또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역시 이 도령의 글솜씨는 뛰어나구려. 내가 중앙에 그대를 천거하겠수. 한 달 후 문석에게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한양의 작은 관직이었으나 문석에게는 꿈에 그리던 자리였지요. 문석은 연홍을 찾아갔습니다. 연홍, 나를 보시오. 이제 나는 벼슬아치오. 돈도 있고 그대도 있고 이제 권력까지 얻었소. 연홍은 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이오? 기뻐해야 하지 않겠소.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소. 드디어 내가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소. 연홍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이제 가장 외로운 분이 되실 겁니다. 문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검은 고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대는 내 기생이 아니오? 제 몸은 선비님의 것일지 몰라도 제 발걸음까지 묶을 수는 없습니다. 문석은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곳이 아닌 곳으로요. 그날 밤 연홍은 기방을 떠났습니다. 문석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문석은 연홍이 떠난 후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무시했지요.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석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직은 작았으나 문석은 만족했습니다. 비로소 양반의 체면을 회복한 것 같았지요. 관청에서 문석은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 상관들의 눈에 들었고 곧 중요한 문서를 맡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문서들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세금을 속이는 장부, 백성들을 속이는 보고서,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상소문. 문석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글로 치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했고 그것이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문석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년 만에 승진했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지요. 좋은 집에서 살았고 하인을 두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지요. 옛날 가난했던 시절 오두막에서 글을 쓰던 그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문석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한 채로 중얼거렸지요. 나는 모든 것을 얻었는데 왜 일이 허전한가? 그때 연홍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선비님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외로운 분이 되실 겁니다.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홍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석은 모든 것을 얻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글도, 마음도, 자신도. 2년이 흘렀습니다. 문석은 이제 제법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문석을 이 대감, 저 날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문석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력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은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공문서는 작성했으나 그것은 진짜 글이 아니었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 진실을 담은 글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문석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함께 글을 읽던 선비였지요. 그는 여전히 초라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얼굴은 밝았습니다. 문석, 오랜만이네. 자네가 벼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네. 문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살만하네. 친구는 문석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훌륭한 집일세. 하지만 자네 얼굴이 예전 같지 않구먼. 무슨 소리인가? 예전에 자네는 글 읽을 때 눈이 빛났네. 지금은 그 빛이 보이지 않아. 문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옛날에 쓴 시집일세. 내가 간직하고 있었네. 문석은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글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문석은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쓴 글인가? 이렇게 맑고 진시한 글을 내가 썼던가? 친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행복하길 바라네. 친구가 떠난 후 문석은 밤새 옛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문석의 몰락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헌부에서 문석을 불렀습니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문석은 당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문석이 작성한 거짓 문서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세금, 속인 장부, 거짓 보고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문석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헌부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문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관복을 벗었습니다. 벼슬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한양에서 쫓겨났지요. 문석은 다시 가난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난한 선비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예도 없고 체면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문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자가 그 잘난 이 대감이란 말인가? 부정한 짓으로 벼슬에 올랐다가 망한 자라네. 문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한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흘렀고 달은 숨어 있었지요.
문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돈을 얻고 여자를 얻고 벼슬을 얻었으나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연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지 않던 얼굴, 차가운 눈빛, 하지만 진실했던 그 말들. 소유하려는 순간 이미 잃은 겁니다. 선비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외로운 분이 되실 겁니다. 선비님은 가난을 벗어나려다가 선비를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문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홍은 한 번도 자신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지요. 문석이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석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옛날 살던 오두막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석은 그 폐허 옆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지요. 어느 날 문석은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글이 써졌습니다.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문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버렸을 때 비로소 글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문석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담은 글, 후회를 담은 글, 깨달음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썼지요. 어느 날 저녁 문석은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기방이 보였습니다. 풍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문석은 연홍을 떠올렸습니다. 연홍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문석은 연홍에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연홍의 말들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연홍은 문석을 깨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석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에 연홍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연홍. 그대가 했던 말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석은 움막에서 글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했으나 마음은 평온했지요. 어느 날 이방나리가 문석을 찾아왔습니다. 문석 도령, 이게 무슨 꼴이오? 이방은 문석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내가 좋은 제안이 있소. 다른 고을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소. 그곳 사또께 그대를 천거하겠소. 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다시 벼슬에 오를 기회인데. 문석은 이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방은 비웃었습니다. 허허, 망한 자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오. 배고픔이 생각을 바꿔놓는구려. 나리께서는 여전히 부정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와 함께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을 속였던 일 말입니다. 이방은 화를 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목숨이 위태롭소. 문석은 웃었습니다. 나리,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지요. 하지만 나리는 다르십니다. 언젠가는 나리도 벌을 받으실 겁니다. 이방은 문석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요. 이방이 떠난 후 문석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로 말이지요.
문석은 사헌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적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문석은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들이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문석의 고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지요. 이방과 사또를 비롯한 여러 아전들이 잡혀갔습니다. 빼돌린 재물은 모두 환수되었고 백성들에게 돌려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문석이 그 모든 것을 고백했다니. 자신도 벌을 받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문석은 벌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문석의 자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만 내렸지요. 그대는 스스로 죄를 뉘우쳤으니 용서할 만하오.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벌을 받은 후 문석은 다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문석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 했고 어떤 이들은 용감하다 했지요. 문석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글을 쓰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석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홍, 그대가 했던 말이 옳았소.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가 보이는구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문석은 3년을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글을 썼지요. 어느 날 한 스님이 문석을 찾아왔습니다. 시주, 산사에서 경전을 베껴 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요?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문석은 산사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이었지요. 스님은 문석에게 낡은 경전을 건넸습니다. 이 경전을 정성껏 베껴 주십시오. 문석은 경전을 펼쳤습니다. 불경이었지요. 문석은 매일 경전을 베껴 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쓰다 보니 그 의미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지요. 모든 욕망은 고통의 뿌리니라. 집착을 버릴 때 자유가 온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니라. 문석은 경전의 글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들, 돈과 여자와 권력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문석은 경전 베끼기를 마쳤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시주께서 베낀 글씨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담긴 글씨지요. 문석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평생 욕심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지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주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주 자신이지요. 문석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시주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산사에서 내려올 때 문석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지요. 문석은 그 낙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낙엽도 떨어져야 새 잎이 돋는구나. 나도 모든 것을 잃어야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었구나. 문석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글이었지요. 욕심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문석의 이름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에 사는 가난한 선비가 놀라운 글을 쓴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이 문석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청하는 사람,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석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거에 급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석은 젊은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왜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가? 출세하기 위함입니다. 출세하면 무엇을 얻고 싶은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았네.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 그래서 얻으셨습니까? 얻었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지. 젊은 선비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좇았는지, 어떻게 몰락했는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말이지요. 젊은 선비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저에게 과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다만 이것을 기억하게. 얻는 것만큼 잃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것을 말일세. 젊은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장사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을 벌게. 하지만 돈이 자네를 부리지 않도록 하게. 자네가 돈을 부려야 하네. 장사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문석을 찾아왔고, 문석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석의 이야기를 서로 전했습니다. 그 선비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선비였다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선비라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찾은 사람이라네. 문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훗날 글로도 기록되었지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문석은 늙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요. 어느 봄날 문석은 마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고 소리였지요. 문석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고을의 기방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먼 시골 고을이었지요. 문석은 기방 앞에 서서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슬픈 가락이었습니다. 문득 연홍이 떠올랐습니다. 문석은 기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기생이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생이었으나 묘하게 연홍과 닮아 있었지요. 특히 표정이 그러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생 앞에는 한 젊은 양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기생이 노래를 마치자 양반이 물었습니다. 기생, 왜 웃지 않는 것이오? 기생은 검은고 줄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무엇을 얻고 싶어 이곳에 오셨습니까? 양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기생은 양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나리께서도 무언가를 원하시기에 이곳에 오신 것이지요. 양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생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얻으려 할수록 더 많이 잃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순간 문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연홍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문석은 기방 안으로 들어가 기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생, 혹시 연홍이라는 기생을 아는가? 기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셨지요.
스승님이라니? 연홍 스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검은고도, 노래도, 그리고 삶의 이치도 말입니다. 문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생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선비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요. 그분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기생은 문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문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홍은 끝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지요. 문석은 기방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고맙소, 연홍. 그대 덕분에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문석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백절불굴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사람을 비우고 비울수록 사람을 채웁니다. 문석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며 가진 것이 적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고 진정한 가난은 욕심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